요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조금 길게 읽을 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자료도 1번, 2번, 3번 3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문제 1번의 발문을 보게 되면 보기 1은 가의 해설사가 나의 자료를 활용한 방법을 정리한 거. 그래서 보기 1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그럼 결국에 이제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보기 1 확인을 해보면 1번, 2번을 가리키며 한글 초성 점자의 저명이랑 제자 원리를 설명한대.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요거야. 초성. 그치?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가리키면서 한글 이응에 대한 점자 표기가 초성과 종성에서 다른 것을 설명한다. 그러면 당연히 1번, 2번은 초성만 생각해주면 되고 다음 이제 이응에 대한 점자 표기를 살펴볼 때는 초성과 종성을 봐줘야 되겠지. 그러면 자료 1번은 뭐야? 점의 위치 번호야.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초성이든 아니면 종성이든 어디에든 적용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초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까지 활용해줘야 되지. 그치? 그러면 자료 1 그리고 초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자료 2 이렇게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초성, 종성에서 다르다는 거 보여주려면 얘랑 두 개를 비교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자료 2, 자료 3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자료 1, 2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웬만하면은 순서대로 쓰는 게 더 좋겠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문 길이가 조금 긴 편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앞에 문제랑 비교를 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줘야 되는 문제야. 자, 보기 1은 어떤 지역의 두 식물 군집 A와 B의 생물학적 구조를 분석한 풍부도 서열 그래프다. 풍부도 서열 그래프. 그리고 우리 보기 1에 이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찾아야 돼. 제시문에서. 보기 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 1을 이해한 것이다. 보기 2에 1번, 2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1번 들어가야 될 거는 뭐냐? 군집 A하고 군집 B 중에 종의 수가 더 많은 것. 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골라서 쓰래. A랑 B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군집 A와 B 중에 개체수 배분이 더 균등한 것. 개체수 배분이 균등한 것. 이 균등한 정도가 더 큰 것을 고르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래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문을 먼저 살펴볼게. 여기 딱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제시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가능성이 커. 그러면 쭉 훑어보면서 이 그래프를 언급하고 있는 가장 처음 문장이 뭔지 그거를 살펴주면 돼. 보게 되면 이렇게 구하는데 이 척도를 상대 풍부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설명이거든. 각 종의 상대 풍부도를 서열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장 풍부한 종부터 X축의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표시가 되고 Y축에는 각 종의 상대 풍부도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풍부도 서열, 상대 풍부도 각각 X축, Y축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과정을 가장 희귀한 종까지 반복하여 얻어진 그래프가 바로 풍부도 서열 곡선이다. 이때 풍부도 서열 곡선에서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종의 수가 많대. 그러면 종의 수가 많은 거 찾아주려면은 길이가 긴 거. 그리고 이제 다음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균등하다. 균등한 거 찾아주려면 완만한 정도가 큰 거.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고 우리 문제 2번은 답을 찾을 수 있어. 1번은 길이가 긴 거 찾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군집 B가 되어야겠지?
요거 지금 앞에 군집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 적으면 됩니다. B. 그리고 이제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완만해야 하니까 A랑 B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B가 더 완만하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B. 그래서 문제 2번은 B, B. 이렇게 적었으면 정답. 자, 그러면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서 보기 1번은 어떤 지역의 두 삼림 군집 1, 2, 4, 20개 종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해한 거래. 그러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확인했던 문제 2번 있잖아. 이거랑 똑같아. 얘에 대해서 요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이 해석하는 방법이 제시문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 보게 되면 보기 2, 삼림 1이 삼림 2보다 다양도가 1번이고 심슨 지수는 2번이다. 그리고 이제 삼림 2에서 튤립 나무를 제거하면 삼림 2의 심슨 역지수는 3번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다양도 심슨지수, 심슨역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문에서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 거야. 그럼 지문 들어가서 아까 우리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정보를 찾아냈었는데 이후부터 한번 살펴볼게.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군집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정량화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이에 생태학자들은 다양도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우리 다양도는 파악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 그중 하나가 심슨 지수이다. 심슨 지수란 한 표본에서 임의로 추출된 두 개체가 같은 종일 확률을 모든 종에 대해서 계산한 뒤에 더한 값이야. 그래서 얘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다. 다양도가 낮을수록 값이 커. 그러면은 얘랑은 일단 반비례 관계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들어갈 걸 찾으면 2번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심슨 지수에 대해서 한 표본에 한 종만 있는 경우 당연히 다양도는 0이지. 그치? 다양하지 못하니까 이때 심슨 지수는 1이다. 그래서 심슨 지수 가장 최대로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다양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심슨 지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반비례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심슨 지수의 역수를 취해서 다양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심슨 역지수라고 한다. 심슨 역지수는 요거지. 역수를 취하는 거. 심슨 지수의 역수를 취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다양도가 높아지면 심슨 지수는 낮아지고 심슨 역지수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락도 이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 심슨 지수는 우점도의 척도로도 사용이 된다. 대부분의 군집은 상대 풍부도가 높은 몇몇 흔한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집에서 한 종 또는 소수의 종이 우세할 때 이들 종이 우점했다고 한다. 우점도는 다양도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점도의 척도로 심슨 지수가 사용되는 것이다. 다양도랑 심슨 지수랑은 반비례 관계였잖아. 그래서 이제 심슨 지수가 우점도랑 연관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점종에 대해서 쭉쭉쭉쭉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개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다시 문제 3번 살펴볼게요. 삼림 1이 삼림 2보다 다양도가 어떤지 요거 한번 봐볼까? 삼림 1은 10종, 삼림 2는 24종. 그럼 다양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삼림 1이 삼림 2보다 다양도는 낮고, 그치? 그렇게 되면은 2번
얘랑 얘랑은 반비례 관계였어.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슨 지수는 높다. 요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들어가는 것은 삼림2에서 튤립 나무를 제거할 때 역지수가 어떻게 되냐 였거든. 여기서 얘를 제거한대. 근데 얘 지금 살펴보니까 상대 풍부도가 굉장히 높지. 그럼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우점종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우점종을 지금 빼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때의 다양도는 어떻게 돼?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심슨 역지수가 높아진다가 들어가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 요거 서술함에 있어서 4자 이내로 작성할 것, 2자 이내로 작성할 것이라는 조건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요 의미, 요 의미, 요 의미, 이 의미만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면 다른 단어도 괜찮아. 뭐 작고 크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문제 4번. 문제 4번. 보기는 제시문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에 1번부터 3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시문을 아까 지문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꼼꼼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보기에서 어떤 내용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SDR이 채택된 이유는 IMF의 쿼터 납입금이 금과 1번으로 구성되던 시기에 1번을 IMF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1번과 연관해서는 요게 채택되기 이전에 문제와 연관되어야 돼. 그치? 1번은 SDR 채택 이전에 문제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 쿼터 납입금은 금 플러스 1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시기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IMF 회원국이 IMF의 금융지원으로 IMF로부터 외화를 인출할 때 리저브 트랑슈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인출 한도는 자국의 납입금이 그 범위가 되지만 2번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출 한도는 자국의 납입금과 상관없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은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출 한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게 보이지. 2번이랑 리저브 트랑슈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인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금 본위제가 해체된 이후 골드 트랑슈가 리저브 트랑슈로 바뀌게 된 것은 IMF에서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던 SDR이 3번으로서 지위가 변화했다.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요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시문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단락부터 국제통화기금 IMF는 국가 간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기구이다. 이때 IMF는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제 규모나 교역량 등에 따라서 출자 할당액인 쿼터와 납입 방법을 결정하고 승인을 거쳐서 가입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IMF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등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융지원이래. 금융지원. 이때 금융지원은 주로 쿼터 납입금을 활용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및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기도 한다. 쿼터 납입금은 IMF의 가장 기본적인 융자 재원이며 IMF의 재원 중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쿼터 납입금으로 가맹국은 할당액의 25%를 금으로, 나머지 75%를 자국 통화로 납입해야 했다. 자, 그러면
금 플러스 두 가지 구성 요소 제시하고 있는 거 자국 통화지. 일단 요거랑 세트라는 거는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 그치? 이 부분에서 SDR 채택 이전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SDR이 채택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얘는 확정이야. 그치? 그리고 금으로 납입한 부분은 골드 트랑슈라고 하여 납입한 회원국이 특별한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원국의 통화는 융자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금이나 달러화와 교환해야 했는데 금의 경우 수량이 한정되어서 충분히 공급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달러화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달러화가 전 세계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괜찮아.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정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내려가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이 SDR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확정이 된 거지. 1번의 정답은 이렇게 확정이 됐고, SDR은 IMF 회원국이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금과 달러에 이은 제3의 국제통화로 간주되고 있다. SDR은 추가 출자 없이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서 발행 총액이 결정되며 회원국의 쿼터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봤을 때 우리 2번이랑 3번 둘 다 해결할 수 있어. 그치? 2번 같은 경우에 리저브 트랑슈의 경우에는 뭐 제한이 있지만 2번으로 바꿀 때는 인출에 있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 이 부분에서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총액이 결정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쿼터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2번의 정답은 SDR.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 서술할 때 있잖아. 서술할 때 요거 전체로 적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특별 인출권 괄호치고 SDR, 이거 풀로 적어도 오케이, 그리고 SDR만 적어도 오케이, 괄호 없이 특별 인출권만 적어도 오케이. 어쨌든 이 의미를 이해를 했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3번 SDR이 어떠한 지위를 획득했을까? 그거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위를 얻었는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었는지 그거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 앞부분 이거야. 제3의 국제통화. 이게 이제 3번의 정답이 되면 좋겠다. 근데 요거 적을 때 국제통화만 적었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제3회 요거 앞에 수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본체임은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도 인정. 그렇게 따져보면은 여기까지도 인정은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 국제통화라는 키워드. 그래서 그렇게 찾아줬으면 정답으로 인정.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문제 5번.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기억을 정리한 것의 일부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3, 4번 문제랑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쉬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1번부터 3번까지 들어갈 적절한 말 제시문에서 찾아서 써보래. 자, 보기를 보니까 철학의 흐름이거든? 그치? 흐름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지문에서 어떻게 나와? 순서대로 나와. 무조건. 그냥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여기까지는 읽을 필요 없다는 거지. 그치? 스콜라 철학 다음에 나오는 철학이 뭐냐? 그게 1번이야. 스콜라 다음.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근대 철학은 크게 두 명의 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데카르트가 있고 그리고 2번이 있대. 그 다음 이제 3번에 들어가야 할 것은
데카르트의 견해 속에서 찾아줘야 하지. 코나투스라는 것과 연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3번인 표현만으로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어떠한 표현으로 썼는지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고 제시문 들어가서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어쩌고 저쩌고 앞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설명들은 안 봐도 괜찮아, 그치? 우리 스콜라 철학 다음부터 찾아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스토아 학파 있고 스콜라 철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중세 이후 르네상스 철학자들. 그래서 요것도 여기까지 다 적어도 괜찮고 르네상스만 적어도 오케이. 그러면은 1번은 해결했어. 르네상스. 다음에 이제 2번이랑 3번 해결을 해야 되지. 근대 철학자들은 코나투스의 기존 의미를 받아들이면서도 코나투스를 물체 운동에 적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데카르트는 이전 학자들과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자, 그러면 3번의 정답 찾았어.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중립적. 요거 여기 서술되어 있으니까 중립적까지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홉스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볼 필요도 없어. 2번의 정답은 홉스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 문제 6번은 남영로의 옥루몽이라는 고전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첫 어절, 마지막 어절 순서대로 쓰시오. 자, 보기를 보니까 기역 부분, 양창국이 옥피리를 부는 장면, 과장, 열거가 활용된다. 기역은 양창국이라는 인물이 옥피리를 부는 장면이야. 그리고 옥피리를 불 때 과장하고 열거한다라고 하잖아. 이거를 통해서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어떤 연주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다거나 자연까지 감동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과장하는 듯한 내용이 서술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어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 이후의 반응까지도 확인해줘야 돼.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에서는 비유적 표현과 그러면 특정한 어떤 대화의 상황을 찾아줘야 될 거고 비유적 표현과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강남홍의 인상에 대해서 언급할 거예요. 비유, 서리. 이 표현 방식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옥루몽이라는 작품이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는 작품. 그래서 강남홍은 여성 영웅이야. 제시문에서는 강남홍의 이러한 영웅적 면모가 다른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니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비유와 서리를 통한 강남홍의 인상은 당연히 영웅적인 것, 비범한 것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강남홍의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영웅으로서의 비범함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아까 우리 소설은 그래도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맥락 파악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양원수가 귀 기울여 들으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양원수 누구야? 우리 분명히 보기에서 양창국과 강남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 양씨야, 양씨. 그리고 양창국은 어때? 병사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지. 아마 전쟁터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겠지. 양원수가 양창국이야. 귀 기울여 들으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옛적에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서 퉁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지게 했는데 알지 못하겠도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곡조를 아는고 내가 어렸을 때 옥피리를 배워서 몇 곡조를 기억하니 이제 마땅히 한 곡조를 시험해 처량한 마음을 진정시키리라. 그럼 지금 이 멘트를 딱 봤을 때 내가 이제 피리 불어가지고 얘네들 처량한 마음 달래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 다음 부분에 옥피리 부는 게 나와야 돼. 그리고 병사들은 마음 편하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상자에서 옥피리를 꺼내 어쩌고 저쩌고 부니 소리가 화평하고 호방해 마치 봄물결이 천리장강에 흐르는 듯하고 이런 부분들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3월의 화창한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오는 듯해 한 번 불매 처량한 마음이 기쁘게 풀어지고 나오지. 마음의 안정감. 그래서 군중이 자연히 평온해지더라. 이 부분에서 1번의 답은 확인할 수가 있다. 상자에서 평온해지더라.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오케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도 쭉 살펴볼게. 이렇게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양원수가 웃으면서 불기 그치고 군막으로 들어가 몸을 뒤척이며 생각하되 내가 천하를 두루 다니며 인재를 다 보지는 못했으나 오랑캐탕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을 줄 어찌 알았으리오. 남만장수의 무예와 병법을 보니 참으로 이 나라의 선비 가운데 그와 견줄 사람이 없고 천하의 기재이거늘 이 밤 옥필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바가 아니로다. 이는 하늘이 우리 명나라를 돕지 않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럼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양창국이라는 애 뛰어난 거 알겠어. 그런데 상대편에도 어때?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군막으로 소사마를 다시 불러 묻기를 장군이 어제 진중에서 남만장수의 용모를 자세히 보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린 약간 집중을 해야 돼. 사실 앞부분에서 이 장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찾아야 되는 게 누군가의 인상, 외모에 대한 대화야. 약간 매치가 되고 있지? 소사마가 대답하기를 가시덤불 속 풀이 분명하고 꽃다운 풀이 분명하고 기와 조각 속 보석이 완연하니 잠깐 보았으나 어찌 잊을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딱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 딱 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서리적인 표현 드러나고 있지? 몸의 이가 그리고 꽃다운 풀, 보석 이런 것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이지. 그럼 일단은 요 문장이 후보야, 후보. 그치? 첫 어절은 가시덤불 있으리이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요거를 정답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어쨌든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보게 되면 당돌한 기상은 이 시대의 영웅이요 아리따운 태도는 천고의 가인이라. 연약한 허리와 가느다란 눈썹은 남자의 풍모가 적으나. 이런 부분에서 힌트 나오고 있는 거야. 아, 그 남만의 뛰어난 장수가 약간 겉으로 봤을 때 여자 같은 느낌이 있구나. 빼어난 용모와 용맹한 기상 역시 여자의 자태가 아니니. 근데 이제 영웅 같은 거야. 되게 남자로 논한다면 고금에 없는 인재요 여자로 논한다면 굉장한 미인일까 하나이다. 양원수가 듣고 묵묵히 말이 없더라. 이때 홍랑이 사부의 명으로 남만왕을 도우러 왔으나 또한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해 조용히 옥피리를 불어 초나라 병사인 강동의 자제들을 흩어지게 한 술법을 본받고자 함이거늘. 뜻밖의 명나라 진영 안에서도 옥피리로 화답하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확정된 거야. 홍랑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 거야? 강남홍을 가리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요 랑자를 붙였을 때 낭자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럼 결국에 이 두 사람은 둘 다 옥피리를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곡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이 오피리가 짝이 있다면 분명 그것을 부는 사람이 짝이 될지라. 하늘이 내려다보시고 밝은 달이 비추시니 강남홍의 짝이 될 사람은 양궁자 한 분이라.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이제 인연이 있는 관계인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각각 다른 나라의 장수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확인을 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문제 7번.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에 1번, 2번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신체 이미지가 들어가줘야 돼. 비판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속성이 국어의 모습과 중첩되어서 형상화된 시어다. 그래서 1번은 신체 이미지.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속성.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속성인 거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북어의 동일시. 이와 같은 화자의 인식은 2번에 잘 드러난다. 자신과 북어의 동일시가 드러나는 시행을 찾아줘야 돼. 자신과 북어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인식이 드러나는 시행 전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서 비판의 주체였던 화자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도 성찰하는 그런 작품이지.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죽어있는 상태야, 그치? 북어는 말라 빠져있지? 일개 분대가 꼬챙이에 깨어져 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ခဲ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신체랑 연관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크게 두 개라고 볼 수 있거든. 대가리랑 혀 크게 이렇게 두 개인데, 아까 분명히 보기에서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속성이라고 속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는 요 부분이 되겠지. 한 쾌의 혀 혹은 혀. 요것도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앞에 수식은 들어가도 오케이, 안 들어가도 오케이. 자, 그럼 1번은 해결했어. 다음 이제 2번. 자신과 북어를 동일시하고 있는 부분 찾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답 시행이었어.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요거 3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찾아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3번 다 적어줘야 돼. 조금 귀찮더라도. 앞부분에서는 뭔 얘기했어?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막대기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북어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시상이 전환된다.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북어와 동일시하면서 성찰하고 있는 작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8번.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에 1번, 2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보기를 보게 되면 1번은 날카로운 외형, 이로부터 연상되는 섬뜩한 촉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형상화하는 기능을 하는 거래. 그래서 1번은 일단 날카로운 외형, 그리고 촉각적인 이미지인데 섬뜩한 촉각적 이미지라고 하거든. 그래서 글쓴이의 고통이랑 연관되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이면서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지만 그대로 놔두면 퍼지는 속성을 가진 거. 얘는 퍼지는 속성 을 가지면서 꿈을 쉽게 포기하는 행동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내면화된 습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깨달음을 형상화하는
소재이다. 퍼지는 속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재. 자, 그러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작품 한번 살펴보자.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이 제일 이제 들었을 때 난감한 질문이지.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피아니스트 되고 싶었어. 좋아해가지고 하고 싶었던 거야.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기억 속에는 도전보다 포기가 많은 거야.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연습을 막 열심히 해.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나서 계속 포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을 이제 슬슬 그만두기 시작했던 것처럼 꿈을 자꾸 버려요.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 진짜 문제는 뭐야? 용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대. 포기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야.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운다.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불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나는 그냥 둘러대기는 했지만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대. 그치? 이 아픔이라는 정서적인 반응 여기 주목해야 돼. 아픔은 결국에 고통이랑 연결되는 거야.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대.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1번 정답 찾아줄 수 있어. 그치? 1번의 정답은 사금파리. 이 쇠조각이잖아. 그치? 사금파리가 정답이 될 거고, 요거 역시도 앞에 날카로운 수식하고 있는 표현 같이 포함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해줘야 되겠지.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조금 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가득 덮이게 된다라는 거야. 퍼지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 어떤 깨달음? 조금이라도 내가 자꾸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리겠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녹이 될 거고, 얘 역시도 앞에 수식하고 있는 표현 이거 같이 써도 괜찮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문제 쭉 살펴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